자, 이번 주말엔 뭐 할까 뭐 볼까 주목할 만한 컨텐츠 문화 이슈와 트렌드 함께 짚어봅니다. 금요컬처클럽 무비신바 신보라 북청년 우동준 두 분과 함께하죠.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무비신바 신보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동준입니다. 네, 오늘은 신바님부터 오늘은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실 겁니까? 네, 이제 오늘 소개할 영화는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영화 인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영화 인턴 로버트 드니로의 푸근하고 따뜻한 연기가 참 좋았는데 또 앤 해서웨이와의 호흡도 좋았고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던 작품으로 기억합니다. 먼저 줄거리부터 좀 간략하게 짚어볼까요? 네, 이제 인턴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젊은 20대 친구들이 좀 사회 경험을 처음으로 쌓는 그런 위치에서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영화는 일반적인 젊은 인턴을 뽑는 것이 아니라 네. 좀 많은 경험을 하고 사회에서 은퇴한 시니어 세대 70세의 벤이 인턴으로 취업한 이야기를 그립니다. 네. 들어가게 된 회사는 그의 전 직장, 전화번호부, 출판회사 임원이라는 그런 직책이나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인터넷 패션 업체 어바웃 더 핏에 입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회사는 창업 1년 반 만에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패션 업체이고 또 30살의 줄스가 이끌어가고 있는데 네. 이 영화는 이렇게 줄스와 벤 두 명의 이야기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영화는 처음에 벤이 프로이트의 말을 인용하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사랑과 일, 일과 사랑 이 두 가지의 단어에 대해서 이제 벤과 줄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단어인데 영화에서 이 두 개의 단어를 중심으로 또 두 주인공의 이야기를 좀 통해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70세 인턴이라 뭐 조직을 이끄는 줄스의 입장에서도 또 벤의 입장에서도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겠고 이게 뭔가 미묘하게 불편한 네. 상황이잖아요. 일단 들어오더라도 제풀에 지쳐 그만두든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벤은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네, 이제 벤이 은퇴를 하고 나서 아내와 사별을 하고 그래서 이제 무료하게 그리고 심지어 세계 여행을 하면서도 큰 흥미를 느끼지 못한 채 일상에 이제 빈 구석을 채우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가득하면서 그렇게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요. 네. 그런 이후에 이제 벤이 어바웃 더 핏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물론 입사까지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이제 종이로 된 페이퍼를 주로 쓰던 벤과는 다르게 그 회사에서는 그런 페이퍼는 구닥다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정해진 확장자로 된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나 네. 이제 비메올에 올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부터 이제 어려움을 느끼고요. 이제 우리는 영상을 찍어야 된다고 하면 이제 스마트폰을 활용을 해서 영상을 찍잖아요. 네. 근데 이제 벤은 스마트폰 대신에 캠코더로 캠코더가 네. 등장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영상을 찍어서 USB 업로드하는 것까지 정말 쉽지는 않은데 그는 결국 입사 지원까지 완료를 하고 면접까지 잘 봐서 취업을 해냅니다. 사실 줄스는 이제 말하신 대로 시니어 인턴이 사실 불편하기만 해서 네. 벤과의 첫 이제 업무 회의에서 그에게 자신이 당신을 이제 배정받게 된 거는 좀 모범이 되기 위해서다라는 말을 하면서 딱히 당신이 할 일은 없을 것이다. 메일로 기다리고 있으면 업무를 보내드리겠다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이제 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이제 직업 경험이나 이런 관계 경험들을 살려서 다른 직원들에게 조언을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회사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업무를 찾아서 스스로 하기도 합니다. 네. 또한 이제 벤 자체가 엄청 매력적인 인물로 나오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과의 친밀감도 쉽게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줄스와의 관계는 사실 줄스의 운전기사가 음주 후 운전을 하려는 것을 발견한 이후에 이제 줄스에게 스스로 운전기사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관계가 좀 더 나아지고 더욱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벤은 줄스를 둘러싼 많은 이야기를 또 알게 되고 또 그것을 힘들게 겪어내는 줄스의 곁에서 좀 많은 힘이 되어주는 역할을 나옵니다. 네. 영화를 보면서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또 나름 회사에서 중역까지 맡았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뭐 어른이랍시고 소위 꼰대짓을 할 법도 한데 적절한 거리에서 지혜롭게 후배들을 좀 인도하고 좀 지도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뭐 세대 차이를 억지로 뛰어넘으려고 들지도 않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진짜 어른의 모습을 보여줬던 어른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벤이나 줄스 그리고 젊은 스타트업 직원들 사이에서 세대 차이가 존재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사고방식이라든지 생활 패턴에서 좀 드러나는데 이를테면 벤의 전 직장은 지금은 전혀 쓰지 않는 전화번호부를 만드는 곳이고 네. 현재 줄스의 직장은 이제 인터넷으로 쇼핑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줄스의 사무실은 이제 스타트업이기도 하고 인터넷 회사이기도 하다 보니까 수많은 전자기기로 둘러싸여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제 모든 업무가 이메일이나 채팅이나 화상회의로 진행이 되기 마련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함께 벤과 들어온 젊은 인턴은 네. 배정받은 딱 자리의 세팅을 이제 각종 전자기기들 딱딱 꺼내놓지만 벤은 이제 아날로그 맞아요, 시계, 맞아요. 네, 계산기, 노트와 펜을 준비해놓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 표현 같은 것을 할 때도 네. 벤은 이제 직접 전화를 걸어서 목소리를 이야기를 해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연애 조언할 때죠? 네네네. 젊은 직원들은 이모티콘으로 하트를 가득 담아서 메시지로 보내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부터 이제 또 다른 장면에서 웃음을 주기도 하고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의 관계가 좀 안정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서로가 서로의 어떤 인생 경험을 존중하고 그런 것들을 모두 열린 방식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턴이지만 벤이 40년간 겪었던 직장 생활에서 그의 생활 방식에서 느꼈던 것을 좀 전달해주는 것들이 표현을 좀 가볍게 할지언정 가볍지 않은 따뜻한 어른의 시선으로 조언을 해주었고요. 네. 이제 벤 역시도 새롭고 빠르게 돌아가는 현재 직장에서 배울 것이 많다며 그들을 하찮게 보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점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좀 존중하는 방식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줄스와 벤의 관계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지켜질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앞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사랑과 일과 사랑이라는 화두로 영화가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되게 능력 있는 사람이 사랑이든 일이든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영화는 다른 얘기를 들려주잖아요. 사랑과 일 모두 능력보다는 관계 문제다. 이런 이슈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영화에서 또 다른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건데요. 이제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소중함, 일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으려는 모습은 이제 세대에 상관없이 줄스와 벤 둘 다에게서 보여집니다. 네. 근데 하지만 이제 줄스는 극 중에서 이제 일과 사랑, 이제 정확히는 남편과 가족에 대한 사랑을 일로부터 지키느냐, 혹은 일에서의 자신을 지키느냐에 대한 갈등을 겪게 되는데요. 일과 사랑이 이제 좀 양립하기 힘든 현실에 대해서 그런 고민을 이제 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죠. 솔직하게 얘기를 했죠. 네, 자신이 현재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들에 대한 조언이나 위로의 말을 좀 듣게 되고요. 또한 이제 그런 가운데 벤은 노년기에 맞이한 새로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는데요. 네. 이제 노년에 급작스럽게 찾아온 사랑의 감정에 대해서 마사지 하시는. 네네네. 그쵸? 나이에 상관없이 그런 사랑에 대한 감정은 영원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좀 인상 깊었던 장면은 벤이 데이트 약속을 잡았던 시간에 장례식에 급하게 참석하게 되어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그 이제 여자친구분과 첫 데이트를 장례식장에서 맞아요.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그 나이대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장면이어서 그런지 또 뒤이어 이야기하는 벤과 데이트 상대 이야기가 좀 재밌기도 하고 와닿기도 했습니다. 네. 인격과 지혜를 두루 갖춘 시니어 인턴과의 우정,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인데 현실에서 이런 만남과 관계가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들긴 했거든요. 뭐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뭐 판타지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가 꿈꿔볼 만한 좀 그런 상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OTT 서비스에서 방영했던 유니콘이라는 시트콤에도 좀 시니어 인턴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근데 네. 이제 거기에서는 좀 같으면서 좀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요. 네. 이 시트콤에서는 인턴도 극 중에서 이제 다른 직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슈나 그런 점들을 좀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고, 네. 또 이 역할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사회의 돌봄에 대한 이슈라든지 아니면 치매 노인에 관한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등을 다루는 것으로 이야기가 꾸려졌습니다. 근데 사실 전체적인 비중이 조금 적어서 좀 아쉽기는 했지만 네. 그래도 이제 국내의 상황이나 어떤 문제 같은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것에서 역할을 잘 마무리한 것 같고요. 영화 인턴도 시니어 인턴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그들의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좀 비춰지는 장면들이 있는데 줄스의 대화에서도 사실 영화 초반에는 벤을 무조건 공경의 대상으로만 대하고 우려와는 달라 적응하지 못할 거야 라는 것이 전제에 깔려있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물론 이러한 것들은 이제 영화 후반부로 서로 좀 인정하고 이해하고 난 후에는 보이지 않게 되기는 합니다만 초반에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무겁지 않게 좀 주요 주제로는 아니지만 좀 다들 살짝씩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여성과 남성의 가사 노동의 현실이라든지 또 이것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 또 여성이 좀 회사 내에서 가질 수 있는 어떤 유리천장, 이런 젠더적 관점에서 좀 영화에서는 조금씩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꼰대라는 비속어가 사실 일상적으로 쓰이는
쓰이는 시대고 사전에도 그렇죠. 등재되어 있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등재됐죠. 네,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뱀과 같이 좀 성숙한 어른, 좀 열린 관계와 소통을 갈구하는 시대이기도 해서 이 영화가 단순히 오피스 판타지다, 힐링 무비를 좀 넘어서서 좀 생각할 거리 많이 담고 있는 작품이니까요. 좀 더 진지하게 좀 몰입하시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생각할 거리가 의외로 많이 녹아있는 영화, 그러면서도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주니어, 시니어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작품이라는 점도 매력적이죠. 네, 사실 저는 이제 부모님이랑 함께 영화를 보게 되면은 부모님과 취향이 거의 맞지 않거나 둘 중 하나에게 맞는 취향으로 좀 치우친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영화의 경우는 저도 보고 나서 만족을 했었고 부모님께서도 이제 이 영화를 재밌게 보았다. 또 종종 이 영화 내용이 생각이 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 세대에 로버트 드니로 배우가 나와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도 해봅니다만 일단 내용 자체가 좀 함께 보면서 이야기하기가 참 좋은 영화이고 또 이제 내용 안에서도 큰 뭐 갈등 구조나 네. 마음을 졸이는 뭔가 악당이나 이런 것들이 맞아요, 나오지 맞아요. 않고 안 나옵니다. 좀 무엇보다 주변에서 보기 힘든 따뜻하고 좋은 어른의 모습 그리고 세대 간에 서로 존중하고 이야기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나와서 영화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버트 드 니로, 앤 해서웨이 주연의 영화 인턴 함께 만나봤고요. 자, 이번에는 책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청년님. 네, 가을이 되면 좀 1년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올해 어떤 성과를 달성했는지 네. 또 어떤 걸 놓쳤는지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가을이 왔군요. 가을이 왔습니다. 오늘은 1년의 황혼기인 가을에 맞춰서 네. 신바님과 함께 중년의 지혜를 소개해 볼까 하는데 이 시대의 진정한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의 이야기를 좀 가져와 봤고요. 오늘 소개할 분은 이어령 선생님입니다. 좀 지성의 시선으로 한국 전반의 문화와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저술하고 계셨던 한국의 대표적인 작가님이고요. 요즘 정말 유명한 책입니다.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이 네. 있고 맞습니다. 이 책은 어떻게 사는 게 좀 진실인지 뿌연 안개와 같은 이런 일상 속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은 지혜를 전하는 책인데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책인데 오늘은 이 책을 소개하진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네. 그 이해란 선생님이 말년에 쓰셨던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도서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그렇군요. 뭐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우리 시대의 멘토로 어른으로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분인데요. 앞서 소개한 영화 인턴과도 이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래도 요즘 젊은 분들께서는 이어령 선생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좀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어령 선생님에 대한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어쩌면 이 책 이름을 이제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흙 속에 바람 속에라는 책인데 한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인의 정서를 저술했던 그러니까 한국인에 대한 중요한 이론이 담겨있는 책이다라는 서술이 붙는 도서고요. 네. 출판계에서는 아주 신화적인 책입니다. 29이라는 굉장히 좀 어린 나이에 그 경향신문에 연재했던 내용을 엮어서 초판을 만들었는데요. 초판이 500부를 찍었는데 5,000부를 찍었는데 발행 당일에 5,000부가 모두 나갔다고 합니다. 당일에? 당일에. 와. 네. 지금은 초판으로 1,000부를 찍거든요. 네. 그러니까 5분의 1을 찍음에도 불구하고 1,000부가 다 팔리는 경우가 정말 많이 없어요. 출판 시장 사이즈도 좀 많이 다르고 화제성도 좀 달랐던 시대라는 것도 느껴지는데 지금까지 다 합치면 200만 부가 넘게 팔렸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읽었던 책이고 이 책은 이제 제목에서 좀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문화적 풍토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토를 하면 바람풍의 흑토잖아요. 네. 그걸 풀어서 우리말로 흙 속에 바람 속에 라는 우리말로 풀어서 한국인의 풍토를 말하고 있는 책이니까 다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해외에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한국인 론에 대한 책을 썼던 것처럼 네. 또 일본에 대해 썼는데 축소지향의 일본인이라는 책을 펴내셨고요. 이거는 일본인들이 향유하고 있는 일본 문화와 일본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본 안에서도 좀 결여가 되어 있던 아시아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 특히나 바로 옆에 있는 이웃 나라인 한국인의 지성인이 우리를 보는 시선이라는 이 지점에서 많은 일본 사람들이 읽었고 또 일본 출판 시장을 휩쓸었던 책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한국을 휩쓸고 있는 책이죠.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도 있고 네. 이 책은 또 소개를 조금 드려보면 다른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게 사실 이 책의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항상 개인의 확신보다는 타인의 시선들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데
그래서인지 선택을 남에게 맡기기도 하고 타인의 기대에 따라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 책에서 선생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고요. 네. 젊은 시절부터 선생님은 좀 스스로의 작품 활동을 저항의 문학, 또 우상에 대한 파괴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것을 좀 부수고 무너뜨리는 데 힘을 많이 썼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생애 마지막에 좀 이르게 되다 보니까 앞서 했던 걸 다 부정할 수는 있어도 지금 바로 내가 여기 살아있다라는 건 부정할 수 없다. 이게 진리다라는 거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남들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볼 게 전혀 없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 그대로 얼마나 행복하고 소중한 것인지 이제 알게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어른으로서 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당대 지식인이자 수많은 저작들을 통해서 시민들의 인식을 넓게 열어주신 분인데, 자, 오늘 갖고 오신 책이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이잖아요. 전성기의 이어령을 상징하는 말이 지성이라면 말년의 이어령은 영성에 깊이 천착을 합니다. 오랜 시간 무신론자였다가 신앙을 갖게 된다고요. 네, 그 전환이 저에게는 참 담담한 고백이었고 그래서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은 그 한국 지성사회에 좀 천병으로 사셨던 이어령 선생님이 말년에 신앙을 갖게 되고 그에게 영성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써내려간 수필 작품입니다. 산 어른이 이제 지성으로 세계를 살아가다가 영성으로 좀 우주를 바라보게 되는, 삶을 바라보게 되는 그 계기가 중요하게 있는데 그거는 선생님의 딸인 이민아 씨 때문입니다. 그렇죠. 늘 좀 신앙과 기독교를 사실 굉장히 거칠게 비판했던 게 이어령 선생님인데 그분의 딸인 이민아님은 세례를 받고 목사가 되십니다. 그리고 LA로 건너가서 변호사를 하시면서 신의 뜻에 따라서 소외된 아이들을 좀 지키고 또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면서 살아가시는데 그 이민아 목사에게 암이라는 질병이 오게 되고 또 시력도 상실하게 되고 또 이어령 선생이 사랑했던 외손자도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모든 고통을 아버지와 딸로서 두 사람이 함께 마주하게 되면서 정말 딸이 믿는 신이란 게 있는 것인지 또 그 딸이 쫓는 신성과 영성이 무엇인지 고민을 진지하게 하게 되고요. 상당히 개인이 좀 감당하기 힘든 너무나 큰 고통인데 그 고통 앞에서도 이민아 목사는 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또 따르면서 영성으로 치유하고 회복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곁에서 지켜봤던 이어령 선생님은 결국 어떤 육신으로서의 아버지를 넘어서 영혼으로서의 부성, 영혼의 아버지가 무엇인지를 좀 찾게 되고 그 고민의 끝에서 이제 지성과 영성이라는 단어를 꺼내게 됩니다. 근데 이 책에 담긴 문장이 엄격하지가 않아요. 아주 따뜻하고 편한 문장이 가득하고 또 소화하기가 굉장히 쉬운 문장입니다. 에세이처럼 내가 살면서 마주했던 그 사건 속에 담겨있는 지혜와 신에 대한 사랑, 신성을 아주 부드럽게 꺼내고 있는 책이라서 오늘은 이 책을 좀 소개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책 지성에서 영성으로 평생 지성을 치열하게 갈고 닦은 분이 영적인 세계를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글이 나올까? 여러 면에서 흥미로운데 책 속으로 함께 좀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은 이 책에 담겨있는 여러 문장이 다 너무 좋았는데 이어령 선생이 직접 지었던 시를 가져왔습니다. 시? 네, 아마 이게 읽다 보면 이게 시인지 기도인지 헷갈리실 정도로 울림이 상당히 깊을 텐데 한 편씩 골라온 시를 오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언제나 신바님부터. 네. 내가 살 집을 짓게 하소서. 내가 살 집을 짓게 하소서. 다만 숟가락 2개만 놓을 수 있는 식탁만한 집이면 족합니다. 밤중에는 별이 보이고 낮에는 구름이 보이는 구멍만한 창문이 있으면 족합니다. 비가 오면 작은 우산만한 지붕을, 바람이 불면 외투자락만한 벽을, 저녁에 돌아와 신발을 벗어놓을 때 작은 대돌 하나만 있으면 족합니다. 내가 살 집을 짓게 하소서. 다만 당신을 맞이할 때 부끄럽지 않을 정갈한 집 한 채를 짓게 하소서. 그리고 또 오래오래 당신이 머물 수 있도록 작지만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짓게 하소서. 기울지도 쓰러지지도 않는 집을, 지진이 나도 흔들리지 않는 집을, 내 영혼의 집을 짓게 하소서. 혼자 누운 날, 내 안에 많은 생명들이 있다. 머리카락 수만큼, 자라나는 손톱 길이만큼, 더 많으면 수십억, 수백억 세포의 수만큼
내 안에는 다른 생명들이 산다. 그것들이 날 위해서 오늘도 바이러스와 싸우고 면역체를 만들어내느라고 몸뚱이에 신열을 일으킨다. 기침을 하면 허파가 올린다. 기침을 하면 기도에서 가래가 나온다. 기침을 하면 누선을 적시는 눈물이 맺힌다. 그 작은 생명들이 소리 없는 함성을 지르며 싸우는 전쟁의 소리를 듣는다. 오므론 디지털 체온기는 38도 5분. 어디에선가 또 나도 모르게 독한 바이러스와 싸우다가 죽어가는 내 안의 작은 생명들이 보내는 신호. 내 안에는 많은 생명들이 있다. 머리카락 수만큼, 지문의 소용돌이만큼. 네. 네, 이렇게 먼저 두 편의 시를 읽었는데 이 책에 담긴 시를 읽는 것만으로도 네. 생명 그리고 더 작은 삶과 살아감을 대하고 있는 이여랑 선생님의 어떤 태도를 좀 볼 수 있습니다. 더 가볍게 추구를 하고 더 단출한 삶을 계속 나아가는 어떤 선생님만의 철학을 느낄 수 있는 시였고요. 우리가 삶에서 많은 문제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우리는 항상 그걸 지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큰 지식 혹은 더 넓은 네트워크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네, 우주를 채우고 있는 건 빛과 어떤 형태가 있는 물질만이 아니라 어둠이 필요하거든요. 그 어둠의 시간을, 그 어둠에 담긴 의미를 이여랑 선생님은 영성이란 단어로 좀 풀고 있는 게 아닐까 싶고요. 낙엽이 물들고 있고 어쩌면 그 소멸과 사라짐이라는 단어와 어울리는 계절이 가을인 것 같은데 이런 좀 헛헛한 시기에 이여라 선생님이 좀 부드럽게 전하고 있는 삶과 사라짐 또 신성에 대한 지혜를 이 책으로 읽어보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국제일 아나운서님께는 제가 꼭 부탁드릴 시가 있어서 제일 마지막에 넣어봤고요. 이여라 선생님의 진정한 어떤 지혜가 담겨있는 네. 네, 마지막 시를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1. 하나님, 당신의 제단에 꽃 한 송이 바친 적이 없으니 절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에는 당신의 낮은 숨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 적적할 때 아주 가끔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많은 별들을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처음 바다에 물고기들을 놓아 헤엄치게 하셨을 때 저 은빛 날개를 만들어 새들이 일제히 날아오를 때 하나님도 손뼉을 치셨습니까? 아, 정말로 하나님, 빛이 있어라 하시니 거기 빛이 있더이까? 사람들은 지금 시를 쓰기 위하여 발톱처럼 무딘 가슴을 찢고 고피처럼 진한 눈물을 흘리고 있나이다. 모래알 만한 한 별이라도 좋으니 제 손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아닙니다. 하늘의 별이 아니라 깜깜한 가슴 속 밤 하늘에 떠다닐 반딧불만한 빛 한 점이면 족합니다.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당신의 발끝을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을 때 묻은 손으로 조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아, 그리고 그것으로 저 무지한 사람들의 가슴 속을 풍금처럼 울리게 하는 아름다운 시 한 줄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네. 너무 좋은 기도를 좋은 목소리 읽어주니까 너무 좋네요. 와, 네. 정말 좋습니다. 자, 이렇게 지성과 영성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떠오르는 것이 어쩌면 좀 참된 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삶을 통해서 응축된 어른의 지혜를 만날 수 있는 작품 두 편이었습니다. 고 이여랑 교수의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리고 낸시 마이어스 감독, 로버트 드니로, 앤 해서웨이 주연의 영화 인턴, 그리고 청년과 신바였습니다. 두 분 모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